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별세했다는 뉴스가 대선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아침 8시 45분 연희동 자택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전 대통령은 최근 혈액암으로 투병하면서 아주 수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1980년부터 1988년 초까지 11대 12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많은 언론은 그의 죽음을 별세라고 했는데 지상파 방송은 하나같이 사망이라고 하면서 그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뉴스 채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월 8일 지금까지도 전 대통령의 족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퇴임 후에 노태우 대통령 당시 강원도 백담사로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1995년에는 김영삼 정권 때인데 이 군사정권 기간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5.18 특별법으로 구속 기소돼서 1심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수의 혐의로 사형을 그리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수감된 김대중 정부 때인 1997년 12월 22일 사면 복권됐습니다. 저는 재책 자유직들에서 5.18 특별법을 사법부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사정권을 단죄하기 위해 소급입법을 강행하고 그걸 합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한 것입니다.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8월 9일 5.18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재판을 받으면서입니다. 그는 그때 재판장의 신원 확인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등 몸이 불편했습니다. 생애누릴 주소 등은 부인 이순자 씨가 대신 답했는데 재판 시작 25분 만에 호흡 곤란을 호소해서 법정을 나가야 했습니다. 이 재판 역시 저는 비판적입니다. 굳이 수사와 재판을 하려 했다면 피고인의 주소지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무난했을 것입니다.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최대 지적을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올림픽을 끝내 참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 1980년 격변기에다 2차 올쇼크로 1.7% 경제 후퇴를 딛고 퇴임 때까지 연평균 10%가 넘는 고도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본원적 자본으로 인해 당시 저축을 강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는 평화적 정권 이양의 전통을 시작한 대통령입니다. 먼 훗날 역사가들은 아마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는 2014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100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의 통일이 그날을 맞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의 곁을 지켜왔던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은 기자들에게 그 말이 사실상의 유서라고 밝혔습니다. 전 대통령은 제가 논문과 책에서 111을 꽂았다고 했는데도 그 회고록 초반본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전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르고 화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든 한 시대가 이제 갔습니다. YSDJ JP 3김에 이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별세로 제가 청년 시절부터 지켜보았던 혁명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이제 군사정권과 민주화 시대를 정언할 인사도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조문과 관련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 윤석열은 어제 당내 경선 후보들과 오찬 회동을 하기 전에 조문 일정 관련 질문을 받고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일정을 보고 있다. 이 전직 대통령이니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다가 2시간 뒤에 이를 번복했습니다. 중앙선대위 수석 대변인의 공지를 통해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 것입니다. 당대표인 이준석 역시 따로 조문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두환 시대 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을 대표해서 조언은 보내도록 하겠다고 썼습니다. 청와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호남 의원들이 국가정을 반대한다고 나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청와대가 보기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박경미 대변인은 4조까지 달았습니다. 전 대통령은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여기서 정치적 반대파들의 유감 발언과 이 막말을 다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이 나라의 진보 좌파를 키운 진보의 스승으로 불리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 말만 옮기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삼가는 게 있어야 한다. 어제 신문에서는 종부세 폭탄이 언론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동아신문들은 종부세 기사로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조선, 동아 두 신문은 일면 헤드라인이 똑같았습니다. 종부세 대상 94만 명, 1년 만에 42% 늘었다. 이 종부세 대상 95만 명, 1년 새 42% 늘었다. 만 명이 차이가 나더군요. 중앙일보는 이렇습니다. 종부세 평균 600만 원, 1주택도 152만 원 낸다. 그들도 종부세 대상자가 95만 명으로 그 가족까지 합하면 몇백만 명에게 피해가 갈 것이며 더 나아가 종부세가 전월세로 증가되는 것을 생각하면 종부세 폭탄의 효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강남 1주택자가 부담한 보유세만 5년간 2억 원이 넘게 됐다는 기사도 있고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보유세가 3배로 됐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든 세금이죠. 그런데 그 목적과 달리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가해진 징벌적 세금이 됐습니다. 게다가 가구비율이 아닌 인별 부과이며 종부세의 과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매기는 공시가입니다. 그 공시가는 종부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그리고 기초연금과 그리고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각종 복지 과세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인데도 주택공시가가 9억 원을 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 은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도 주택공시가격이 6억 5천만 원을 넘으면 수급 자격을 잃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공시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조항이 없어 갑작스러운 유산 상속 등으로 수천만 원을 부과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이 주택자 중에는 일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부부도 있고 매매가 어려운 분양권 소유자 등 피치 못할 사정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고 8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에 퇴로가 막힌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종부세는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땅값에 대해 그 미실현 소득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매긴 것입니다. 알뜰히 저축해서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세금 꼬박꼬박 내고 가장 성실했던 사람들이 각종 복지에서 제외되고 세금만 물고 있다면 그게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종부세는 다주택자들을 무조건 투기범으로 몰아넣은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재산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여당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가 작년보다 42% 증가한 97만여 명이며 세액도 1조 8천억 원에서 5조 7천억 원으로 3.2배로 늘었습니다. 전체 가구의 4.5%가 대상이 됐는데 유주택자는 10가구 중에 한 곳 꼴입니다. 정부가 미친 집값을 만들어 놓고 그 부담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지운 것입니다. 이 종부세로 인해 우리 사회는 다시 이 집을 가진 자와 집을 가지지 못한 자에서 이제 똘똘한 집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됐습니다. 종부세의 폐단으로 특히 소득이 적은 은퇴자와 고령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쫓기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 집을 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집은 누구에게나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터전입니다. 더군다나 집을 팔아 양도세를 내고 새 집의 취득세를 떼버리면 이사갈 집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왜 열심히 일하고 세금 꼬박꼬박 낸 선량한 시민이 오른 미친 집값 때문에 기초임금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과 엄청난 재산세 부담에다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집값을 누가 올린 것입니까? 왜 가장 성실했던 그룹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정부와 여당은 그래도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난해보다 대상 인원은 42% 늘었고 세액은 3배를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이 폭탄은 작년 7월 종부세를 집값 안정 수단으로 사용한 70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이미 예견됐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은 이런 편가르기 정책을 내놓으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렸을 것입니다. 소수를 적으로 돌리는 대신에 그보다 몇 배를 아군으로 만들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고 평범한 중산층까지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정부 여당은 과세 대상이 전 국민의 2%라고 하지만 가구 기준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4.5%를 넘습니다. 도대체 2% 정도는 적으로 두어도 괜찮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2%는 국민이 아닌 것이며 그 2%는 공적이라는 것입니까? 이러니 약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 생각도 종부세는 약탈이며 수탈입니다. 어쨌든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증가하는 풍선 효과도 확대될 것입니다. 작년 종부세 인상 발표 이후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계약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었었고 평균 월세는 1년 새 10.2% 상승했습니다. 부유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바뀌고 다시 세입자에게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닥칠 일입니다. 이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 4년 새 14.7배로 올랐는데 여기에 더해 정부는 현재 70% 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종부세율이 2배로 올랐고 과세 표준을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5%까지 오릅니다. 자, 국민 2%를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고 태인이 말하는 정부가 새삼 무서우실 뿐입니다. 홍남기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재차 2대 98 편가르기에 나섰습니다. 솔직히 그 입 다물라고 면전에서 외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는 가구별로 4.5%가 그 대상이며 전월세 증가 대상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중산층 모두에게 여파가 미치는 세금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홍남기의 말은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어린애까지 계산해서 전 국민 2%가 그 대상이라고 하니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 그 말이 정상인의 말입니까? 지금 종부세 폭탄 논란의 본질은 2%냐 그 이상이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종부세는 정부적 세금으로 명백한 위헌입니다. 정부 시책의 잘못을 집가진 자가 모조리 뒤집어선 보복적 세금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집값이 폭등할 때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종부세는 그 대상이 2%이고 이런 소수의 고통이니 문제가 없다는 문재인 정부가 놀랍습니다. 어느 신문은 정부가 활빈당 노릇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납세자들이 가림 주구라는 말을 스슴치 않고 정부의 적대감까지 들이댈 지경이면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이렇습니다. 설령 세금을 물리더라도 납세자에게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국민이 세금 ATM인가.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어제 낸 보도자료가 더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제목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자료를 뿌린 걸까요? 이 자료는 세금 폭탄론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기재부가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 비교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걸 인용한 것인데 한국의 부동산 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은 0.16%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0.90%, 캐나다 0.87%, 그리고 영국이 0.70%, 일본이 0.52%, 호주가 0.4%이니 우리가 아주 낮은 겁니다. 독일만 유일하게 0.12%로 한국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2018년 기준입니다. 문제는 2018년 이후에 우리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높였고 공시가격도 매년 두 자릿수 비율로 올렸습니다. 게다가 OECD국 대부분은 부동산 보유세를 최저가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공시가격이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구와 달리 엄청난 거래세를 물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제히 종부세 폭탄론을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는 23일 SNS에 종부세 오해를 풀면 미래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세금 폭탄이라거나 불합리한 세금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그 글의 요지입니다. 그는 부자에게는 작은 금액이니 무조건 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 국민의 2%만 해당되니 대다수 국민들과 무관하다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격차 해소라는 취지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자산격차 해소요.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 심리를 꺾지 않으면 부동산 부패 신화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집값이 오른 데 대한 세금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로 거두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대한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보는 한 그들이 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대장동을 개발한다며 서민을 등쳐 조 단위의 돈을 해먹었습니다. 도대체 부동산은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금기의 대상이라는 것은 어느 경제학책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임대주택자들을 전부 적으로 돌리면 누가 집을 지을 것이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홍영표는 심지어 종부세가 지역 균형에도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쓴 글입니다. 종부세 세수는 85% 이상을 수도권에서 징수하여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다. 빈약한 재정,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꼭 필요한 교량 하나 짓지 못하는 지방을 위해 사용한다. 정말 대단한 글입니다. 송영길의 말이 더 가증스럽습니다. 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전체 종부세액의 3.5% 정도만 부담하고 인원으로 따지면 13.9%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내는 분들도 50만 원 내외를 부과받는다. 2000cc 중형차 한 대 정도의 세금이다. 이재명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18일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 뿐이라는 틀린 수치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거둔 세금이 더 많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는 토지는 개인 소유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를 감추고 종부세를 2%가 대상의 세금이라고 우기도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분, 이 수사는 아직은 요원한 채 유동규, 김만배 눈치를 보는 수사가 됐습니다. 최소 1,800억 배임 범죄라면서 유동규의 개인 일탈일로 결론을 내린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고 믿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석열, 김종인의 갈등에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윤 후보의 원팀 선대위 출범 구상의 위기를 맞았다고 썼습니다. 김종인은 어제 나는 이제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으니 선거에 대해 나한테 구차하게 묻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 오래전부터 김종인을 비판해온 장제원이 내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모두 내 부득의 소치라며 오늘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말한 게 뉴스가 되었습니다. 선대위 구성이 그리 힘든 건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를 이길 사람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윤석열로 승부해야 합니다. 선대위원장이 누구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